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이죠. 굉장히 좀 여러분들 좀 낯이 좀 처음이니까 서먹서먹하죠. 예. 자, 근데 이제 간편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의지도 되게 많으실 텐데,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제 이름은 김묘엽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건데, 민법은 여러분 전략적으로 대부분의 간평 수험생들이 전략적 고득점 과목, 그래서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과목이고, 보통 회계나 경제학을 학과에서 하든지 뭐 특별하게 전공이 아니신 다음에는 회계나 경제학은 그렇게까지 고득점을 받는 과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민법만큼 쉽게 정답을 못 찾으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셔야 될 민법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을 보장하는 과목이죠. 고득점을 보장하는 과목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점수를 계속적으로 확보해 주는 과목입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사실 2018년도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왔어요. 난이도가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었고 조금 있게. 그래가지고 평가가 문제 출제가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죠. 난이도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민법에서 이제 고득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원래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굉장히 높았다가, 조금 높았다가, 낮았다가, 2020년도에는 조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높는다는 것은 진짜 어렵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구석구석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가 기출 지문의 반복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 100점 만점인데 사람들이 40점, 50점 이렇게만 받아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굉장히 타박을 당합니다. 이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기출문제는 최소 60%에서 최대 70%까지는 반복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저랑 같이 오늘 기본 강의 들어오셨죠? 자, 기본 강의 들어오면 저희 학원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9시부터 수업을 해서 12시까지 이렇게 3시간 오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 사이가 이제 점심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4시 사이 이렇게 해서 총 3시간, 3시간씩 6시간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시부터 해가지고 6시나 뭐 개인적으로는 뭐 7시까지다. 그럼 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복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기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자료를 나눠드렸죠. 자, 요거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OX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보이시죠? 자, 요게 기출 지문 중에서도 여러분 요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 뒤에 있는데. 자, OX로 지금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어떤 거냐? 우리 시험의 문제 범위가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핵심 기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핵심 기출로 문제를 푸시면서, OX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자신이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시험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등한시하고 책만 읽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효율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이 잘못되었구나, 또는 오해가 있었구나, 제대로 됐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4시부터 하셔야 될 자료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두 번째가 여러분 요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글이 많이 써져 있는 게 있죠. 자, 요게 판서노트입니다.
보통 판서노트는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수험생이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써왔어요. 써서 기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배포를 하고 이걸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서를 조금만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서 노트가 있으니까 수업 중에는, 자, 여기 수업 중에 쓰실 거죠? 자, 여기 수업 중에 쓰실 것이 판서 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핵심 기출이죠? OX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진짜 안 나올 거 빼고 진짜 시험에 나올 것만 몇 년도 정도가 되냐면 03년도부터 지금 19년까지 거의 한 17년치 정도가 기출문제를 OX로 분석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갈 건 계속 나올 건 아니고 오늘만 드린 건데 한 장짜리,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게 요약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강의 수업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을 들어오시게 되면 자, 객관식 전에도 사실 강의가 있거든요. 예, 요약서 강의가 있습니다. 요 핵심 요약서만 가지고 한 8회 정도 강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에 들어가시면 예, 요약서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예, 문제풀이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한 예를 들어서 한 4-5페이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장짜리 나눠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려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약서는 여기서 여기하고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에는 당연히 기출지문 플러스 예상문제 같이 문제를 푸시는데 이때는 OX가 아니라 오지선다형 문제로 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 한 해 수업이 진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시작하셨으니까 요 단계 아닙니까? 자,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오시니까 판서노트로 수업을 잘 들으시고 예, 그 다음에 복습 시간을 여러분 3시간 이상을 잡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복습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복습 시간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을 공부하시고 빨리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예, 틀렸으면 수정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약서는 한 2개월 후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안 드려요. 왜냐면 드려봤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부분을 읽고 최대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패스하고 여기 부분만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일단 읽으시고 예, 이해하시고 나중에 저랑 같이 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올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판서노트 표시고요. 자, 판서노트 표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재는 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판서노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법률행위 유효무효라고 써있는 부분, 요거는 별도로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그날 진도랑 상관없이 계속 이거 민총하실 끝나실 때까지 계속 보시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실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판서노트 요거 14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판서노트 보시고 우리 교재는 9페이지 보십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전부 다 민법은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다 봅니까? 아니요, 다 안 봐요. 이것도 기본 소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예,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제가 제끼세요 하는 부분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예, 그 부분을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왜 다 쓰셨나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9페이지 보십니다. 기본서. 자, 기본서 9페이지는 보실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10페이지도 넘어가십니다. 자, 11페이지도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기셔서 12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 자, 여기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인문특강 혹시 안 들으셨던 분 손 들어주시죠? 인문특강 안 들었다? 예,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인문특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하지만 인문특강을 될 수 있으면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문특강을 왜 들어야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민법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고 범위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의 토대를 닦는 게 인문특강이라서 인문특강을 시간 나는 대로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기초를 잡아서 훨씬 수월해요. 자, 그러면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로마자 1번에 조문 읽는 방법. 요거는 이제 인문특강 때 굉장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가셔도 되고, 자, 이제 로마자 2번에 기초 영어 정리를 갈게요. 자, 기초 영어 정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의하고 악의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연역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인문특강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진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튼튼히 하면 공부하기 좀 수월하니까 기본 강의 때 말하기에는 좀 너무 좀 부적절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선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착할 선자를 쓰고 여기는 악할 악자를 씁니다. 착한 뜻, 악한 뜻, 나쁜 뜻 이렇게 읽는 것이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민법은 어디서 넘어왔다? 일본에서부터 넘어옵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애들은 선의를 무슨 뜻이냐? 착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몰라서 착한 거죠. 그 다음에 악하다. 아니까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의는 모른다는 뜻이고 자, 악의는 무슨 뜻이다? 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선의 악의 알지 못하는 것, 알고 있는 것 이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고의 과실입니다. 자, 고의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고의. 자, 고의. 그 다음에 과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고의 과실은 올해 굉장히 유력합니다. 고의 과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측에 양자의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별표를 3개 치셔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양자의 연습이라고 거기 3번에 돼 있죠. 3번의 양자의 연습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요게 올해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나왔을 때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용하고 최근에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고의 보시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고의는 의도적으로. 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과실.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과실을 보시면 교수님들은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거기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야, 그거는 너만이 허용되는 실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는 못했기 때문에 너는 실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부분을 못 지켰으니까 그 부분을 실수라고 봅니까? 모든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해. 너만 그거 못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당연히 신호등이 바뀌면 빨간색이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근데 내가 실수로 빨간색인데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 자,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누굴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빨간색일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 요 기준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요거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가 맡아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물건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물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제 실수로 보관을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그래서 아버지 물건도 잃어버리고 내 물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공짜로 네 재산을 보관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미성년자니까. 제가 보관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아버지 물건도 같이 잃어버렸는데 그때는 손해배상을 묻기는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배상을 해주더라도 개인적인 경우에 배상을 안 해줄 경우도 생기더라. 자,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양가로 디귿입니다. 13페이지. 구체적 과실입니다. 그 개인만의 실수죠.
자, 거기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가볍게 저랑 같이 보세요. 구체적 과실이란 교수님들이 좀 어렵게 쓰시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가볍게만 읽으시면 됩니다. 행위자 개인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네 아버지 물건이 안 잃어버리고 네 물건만 잃어버린다면 이건 과실이지만 행위자 개인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 내 물건도 잃어버렸고 네 물건도 잃어버렸으면 이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밑줄 그으시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만 나오느냐? 딱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다가 아들 재산까지 함께 분실했을 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다한 거죠. 예, 그때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우리 시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친족 상속편이란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문구예요. 그럼 왜 밑줄을 거느냐? 앞으로 문제를 푸시다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무조건. 자, 문제 푸는 방법이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고 무조건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자, 양가로 니은 가십니다. 밑줄. 평균인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평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자, 밑줄 그으세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 선량한 관리자. 일반적으로 자, 나쁜 의사 없이 선량한 관리자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주의 깊게 보관하겠느냐? 그 사람의 주의 의무가 무엇냐라고 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바로 뭐가 된다? 과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 빨간색 불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 불로 바뀌면 자, 이 사람들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는 걸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뭐 한다? 브레이크를 건다. 이거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실수로 그걸 못 보고 지나가다가 사람을 부딪혔다. 자, 그러면 무슨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위반했을 때, 이걸 실수로 했을 때 뭐라고 한다? 과실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량한 선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관 동그라미를 치시고 성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위반했다. 성관주의를 위반했다. 바로 뭐에 들어간다? 과실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너 교통사고 냈다며? 아, 내가 실수로 내 차를 쳤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로 다른 차랑 부딪혀서 긁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적인 기준의 주의 의무를 갖추었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또 다시 나눠 갈게요. 뭘 나눠 가냐면 그럼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인데 자,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수가 가벼운 실수입니까? 무거운 실수입니까? 예, 그냥 일반적인 실수는 가볍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럼 가벼운 실수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실수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겁고 큰 실수죠. 자, 그래서 이 큰 실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를 중과실이라고 하고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실이라고 하고 여기 부분을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실이라는 것은 자, 무슨 과실과 무슨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과실과 중과실을 모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나 교통사고 냈어 실수로. 그래. 어디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인데 무슨 과실이다? 중과실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내가 실수로 부딪혔잖아. 아, 과실이 있네. 그런데 무슨 과실이다? 경과실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과실의 반대말이 경과실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경과실, 밑줄 그으시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다하지 못하면, 중하게 다하지 못하면 중과실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러면 이제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자, 선의는 무슨 뜻이라고요? 모른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처음 보죠? 예, 전부 다 선이죠. 여러분들은 선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아는 걸? 악의. 자, 이분은 제가 인문특강 때 뵀어요. 그럼 전 악이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의입니다. 고의는 뭐라고요? 의도적. 예, 의도적이죠. 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과실은 여러분 뭐지요?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는, 자,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고요? 성관 주의 의무 위반. 성관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우린 뭐 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실수.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실수는 가벼운 실수,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큰 실수, 중하게, 현저히 중한 실수, 무슨 실수? 중과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에이, 개념 잡으려고 한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여러분 양자의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민법 조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자, 뭐라고 하냐? 거기 나와 있듯이 무효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먼저 무효부터 볼까요? 자, 무효는 여러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걸 말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효력이 없다. 무효. 부부간에 결혼했는데 효력이 없다. 무효. 무효인 결혼이죠. 자, 그럼 반대말이 유효인데, 자, 요건 이제 인문특강 때 말씀을 열심히 드렸으니까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분석을 갈게요. 자, 여기 부분에 시험에 나왔을 때에는 요렇게 이 문장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두 문자를 따드려요. 그러면 알알무죠? 그럼 네, 이거 외우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렵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알았다가 여러분 뭐였죠? 악이었죠. 자, 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 또는입니까? 그리고입니까? 또는이죠. 자, 또는입니다. 자, 또는. 자,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교통사고 난 사람이, 야, 내가 그걸 피할 수 있었는데, 부딪혔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부딪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과실이죠.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있었는데, 내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자,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자, 여러분, 과실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과실입니다. 과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무효다. 그러면 악이이거나 또는 뭡니까? 과실이 있으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예,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이거 개념 잡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기억에 악의 또는 과실. 자,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엔 무효로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효가 되기 위해선 악의와 과실이 둘 다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또는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아주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자, 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무과실. 거기 처음에 과실부터 썼네요. 자, 여러분 악이나 과실 하나만 있어도 무효인데 둘 다 있죠. 자, 그럼 이거 뭐다? 무효다. 자, 또 두 번째 디귿가시입니다. 양가로 디귿. 악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엔 과실이 없네요. 과실이 없다.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된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과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입니다. 자, 이 반대로 악의의 반대말 선의를 쓰고요. 자, 악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하나 과실을 갖췄기 때문에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의 그리고 무과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과실도 없고 악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요. 무효의 반대말이 뭡니까? 유효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이건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이죠. 인문특강 때 말씀드렸죠. 우리 공부는 결과가 중요하고 과정은 이해를 위한 수반이기 때문에 결과를 공부하고 과정은 결과가 이해가 되면 꼭 다 외우지 않아도 수긍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무효다. 다시 말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면 뭐가 된다? 무효다.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여러분들 반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땐 무효다. 그러면 요거 싹 빼고 선의 그리고 무과실은 유효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습니다.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요게 무효라면은 반대말 뭐라고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은 유효죠. 자,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자, 보세요. 무효를 유효로 바꿉니다. 반대죠. 과실의 반대말이 뭐죠? 무과실. 악의의 반대말이 뭐죠? 선의. 또는 합집합의 반대말이 뭐죠? 교집합인 그리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나를 보세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양가로 기억처럼 알았다, 악이, 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중과실이라고 하죠. 중대한 과실, 중과실. 자, 그러면 악이 또는 중과실인 경우엔 무효로 한다.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은 필요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양가로 미음. 그래서 반대로 바꾼다면 악의의 반대말 선의,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중과실의 반대말 중과실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무만 붙이면 되니까 무중과실 경우에는 뭐로 한다?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만 반복해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건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꼭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4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14페이지. 여러분 판서 노트가 14페이지부터 있지요? 자,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처음 나옵니다. 선생님, 법원이라는 게 나오네요. 예, 법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법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은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해가지고 여러분 법원을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법원이 여기 나와 있는 법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한문을 안 썼는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관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법원, 대법원. 그럴 때에는 법법자를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양로원할 때 이 원자가 이 원이거든요. 모여있는 집합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 요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원자가 수원지, 물이 근원이 되는 곳, 이게 수원지거든요. 자, 그러면 법의 근원이다. 법을 만들게 된 근원,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뜻 중에서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민법 제1조의 법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민법 제1조가 바로, 자, 여러분들 14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제1조 법원이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일단 법원이라고 써있죠. 제1조의 법원. 자, 제1조 옆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법원. 자,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왜 이렇게 귀찮게 쓰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쓰게 되면 뜻이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위에 있는 법관들이 모이는 지방법원, 대법원 이런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1조처럼 말하는 법을 만들게 하는 근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1조의 법원이라는 것은 요 법원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요 법원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법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저게 그런 사소한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예, 그래서 제1조의 법원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법원이 아니라 이 법원이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제1조 옆에 우리 한번 쓰시죠. 자, 제1조 옆에 가로치고 법원이 있는데 자, 어떻게 쓰시냐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법법자에다가 수원제 할 때 원자를 쓰셔서 자, 이렇게 쓰시면서 법을 만들게 된 근원 이런 식으로 한문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을 갈게요. 의. 선생님, 법원은 뭡니까? 거기 밑줄 그으시죠.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밑줄을 긋지 마시고. 아니, 그럼 선생님, 법관이 재판을 해야 될 기준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문 특강을 안 들으셨으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책에 쓰여져 있는 의의가 교수님들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갖다 뺏긴 겁니다. 제가 교수님들 책을 뺏길 거라는 없어요. 원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베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게 홍익대학교에 양형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책을 마음대로 인용해도 좋다. 100% 인용해도 좋다. 출처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가서 교수님 조남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오, 좋다. 마음대로 뺏겨라. 해가지고 이제 뺏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인문특강 교재는 다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집이 얇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건 차라고 강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단어를 모르는 생소한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안 나오거나 도대체 무슨 뜻인지 비슷해서 차이점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일부러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보시면서 질문을 가급적 안 하시면서 여러분도 검색 시간을 좀 줄이시라고 조문별로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마인드를 잡는데.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되고, 자, 그걸 뭐 난 안 하겠다. 상관없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자, 대신에 제가 이 법원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을 만들게 된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아니, 왜냐면, 여러분, 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수업 중에 소리를 드십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동영상 촬영도 있고 하니,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이 전체적인 수업 리듬도 깨어지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궁금한데 지금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칙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수업 중에 질문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받아드릴게요. 근데 대신에 전부 다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평화롭게 살고 있거나 우리가 모두 원만하게 살고 있을 때에는 법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합니다. 왜? 분쟁을 누군가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이 필요 없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가서 찔러 죽이고 약탈을 해오고 주먹으로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 법을 만드는 게 그런 식으로 양육강식을 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누군가 나옵니까? 법관이 나옵니다. 법관이 이 분쟁을 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싸웠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세요? 법관한테 가서 해결하십니다. 법관한테 가기 전에 경찰과 검사를 거치면서 수사를 거쳐서 그 자료를 내밀지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분쟁 해결에 법관이 내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필요한데 법관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법관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쟁 발생 해결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제1조. 자, 법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 분쟁 발생의 해결의 기준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 법을 만들게 된 가장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러면 판사가 법관이 어떻게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1조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 같이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자,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규정을 보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대로 가요. 근데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뭘로 간다? 관습법에 의하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뭘로 해결하자? 조리로 해결하자. 자, 이런 식으로 민법의 조문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분쟁 발생 해결의 기준이요. 자, 누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분쟁 해결한다? 법관이 한다. 자, 판서노트 보십니다. 자, 왼쪽 편에 딱 보시니까 여러분 뭐가 되어 있냐면 김씨종중 보상금 분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씨종중에 선산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수용보상금이 3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30억이 나오면 그걸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종중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종중원들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종중의 구성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한 4년 전만 해도 반 이상이 구성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분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집 제사에 원래 참석을 못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좀 희한했었어요.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김씨 집안의 조상의 문제 그 산이 수용 보상금이 나왔는데 남자들은 종중원이니까 보상금을 받았고 여자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여자분들 아니 왜 우리는 돈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분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자도 뭐다? 종중원이다. 자, 요게 분쟁입니다. 자, 분쟁이 발생했죠. 자, 분쟁이 발생했으면 판사가 법관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 뭘로 먼저 해결하자? 법률로 해결하자. 자, 법률 보세요. 법률을 싹 다 뒤졌어요. 뭐 민법 전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에 글로 써져 있는 건 다 뒤졌어요. 그래서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 다 뒤져봤는데, 자, 거기 보시면 법률 여자는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판사가 법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법률이 없으면 뭘로 가서 해결하자? 관습법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자, 관습법을 넘어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이래로부터 여자는 종중원이라는 관습법이 아니라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판사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법률이 없고 관습법은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래요.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만 있습니다. 됐었죠? 그러면 이걸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자, 여자는 종중원이 관습법이 없으니까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고 따라서 분배를 못 받는다. 이렇게 판사를 내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법체계 구조를 그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삼각형이 보이시죠? 자, 법체계는 여러분 제일 법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뭡니까?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뭡니까?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명령과 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헌법이 제일 위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문특강 때 말씀드렸죠. 법을 공부할 때에는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근거. 근거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헌법이 제일 맨 위에 있죠? 헌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헌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어서 직접 누구한테 허락을 받죠? 국민 투표로 직접적으로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지금 우리가 개정이 안 돼서 투표를 안 해보셨지만 헌법을 만들면 여러분 무조건 누가 투표합니까? 국민들이 투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해서 만드는 법이니까 정당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럼 그 밑에 법률을 가십니다. 법률, 민법이 여기 들어가는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뭡니까? 법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법률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을 우리가 직접 투표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 번 더 거쳐서 법을 만들었습니까? 한 번 더 거쳤죠. 우리가 직접 투표하는 것보다는 정당성이 뭐하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헌법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의사가 제일 많이 반영된 게 헌법이고 그거보다 조금 낮게 반영된 게 뭐다? 법률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명령과 규칙입니다. 명령과 규칙은 뭐냐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행정부 장관이 내리는 규칙, 명령 규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왜 이거는 국회보다 밑입니까? 자,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고? 법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헌법보다는 정당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왜 대통령이 더 밑에 내려가 있죠? 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데 쪽수가 많다 안 많다? 많다. 국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대통령 혼자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듯이 자, 국회의원은 여러 명이고 대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국회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얘기할게요. 자, 관습법도 여러분 헌법에 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녀는 평등해야지. 남녀 평등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남녀 평등이라면 당연히 여자도 종중원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되는 거죠. 헌법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헌법의 남녀 평등에 반해서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자, 헌법에 반하면 당연히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관습법으로 가라. 관습법도 이제 헌법에 반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판결을 안 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뭐에 근거해서? 조리. 그럼 선생님 조리가 또 뭡니까? 제가 가볍게 그냥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조리 도리.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리. 여러분 여자도 그럼 당연히 도리상 종중원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죠. 예,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판결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리에 의해서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판례가 판시합니다. 자, 요게 이제 판서 노트죠. 자, 여기서 예, 여자도 종중원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민법 제1조의 법원입니다. 자, 민법 제1조의 법원이 바로 요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판서 내용 보시기 전에 자, 여기 삼각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국민이 직접 투표한 헌법이 맨 위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쪽수가 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밑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나 각종 장관들이 만드는 것을 명령과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쪽이 더 정당성이 높은 이유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기 때문이고, 여기는 국민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너무 쪽수가 많기 때문이고, 이쪽은 이제 쪽수가 좀 적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정당성의 체계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갑니다. 여기서 법관이 해결하기 위한 법률은 여기 있는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과 규칙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모든 근거되는 법률을,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은 여기 있는 법률을 원래 법률이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이게 원칙적인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명령과 규칙도 포함이 돼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싸그리 훑어야 된다, 안 훑어야 된다? 훑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관습법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관습법은 글자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률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법률이라고 썼지만 이 법률이 아니야. 그럼 뭔데? 관습법의 반대말이 성문법이야. 글자로,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법률을 다 말한다. 그래서 시험이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제1조 법원의 법률이다. 자, 이게 법원의 법률입니다. 자, 법원의 법률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국회가 만들든 명령 규칙이든 전부 다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네, 들어간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만 접고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민법의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경직이 돼 계셔서 굉장히 이렇게 경직이 돼 있으면 여러분도 공부하기 힘들고 저도 강의하기가 좀 쉽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러고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민법이라는 건 이겁니다. 민법전을 착 열었어요. 그랬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전 먼저 법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원은 이러이러한 뜻을 인해서 요게 이제 기준이 돼. 요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쟁 해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분쟁 해결 기준이 이 법률이 여기 있는 법률을 말합니까? 이 전체를 말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전체를 말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알아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법을 법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일종의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법률의 조문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자,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생활이 만들어졌겠어요? 우리 생활을 보고 법을 만들었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민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니까 그게 좋겠네 하고 그거를 보고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활이 먼저 일어났지 법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사람 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거꾸로 이제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를 공부했던 거를 한꺼번에 쑥 한번 정리하시면 결론 이렇게 됐죠. 여러분, 법관이 분쟁 해결을 판단하고자 싶습니다. 그러면 자, 분쟁이 생겼죠? 여자도 종중혼을 인정해서 분배해라 보상금을. 자, 그럼 분쟁이 생겼는데 그때 법관이 법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법률이 그냥 민법점만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찾을 수 있는 모든 서류의 모든 문서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겠습니까? 다 가져오겠죠? 예, 그래서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 법률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의 법률이 아니라 명령과 규칙도 모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고, 두 번째, 법률이 없으면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자? 관습법으로 해결하자. 관습법은 여러분들 절대 헌법의 체계상 헌법의 위에 있을 수는 없죠. 헌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관습법도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서 해결하자? 조리.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삼각형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맨 밑에 보시면 판서노트 중간에 보시면 헌법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고 법률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명령과 규칙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측에 법원의 법률은 뭐와 뭐를 포함하는 거다? 법률과 명령 규칙을 포함한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은 그 옆에 화살표를 그어놨어요. 자, 관습법은 화살표를 그어놨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을 안 쓰고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을 쓰지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줄을 세웠어요. 열을 쭉 세웠는데 그 줄 뒤에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열 뒤에 쓴다? 여루죠. 자, 법률 뒤에 쓴다. 여루죠. 자, 그 다음에 법률이 있을 때에는 법률을 적용하고 법률이 없을 때에는 뭐를 적용한다? 관습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보충적.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라고 얘기하죠. 자, 되셨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판서노트를 밑에 한번 더 써놨어요. 자, 우리 교재 정리하실게요. 자, 14페이지 가십니다. 자, 제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라는 부분은 절대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자, 시험에 나옵니다라는 부분만 보세요.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제1조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자, 1번의 의의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법률의 규정을 볼게요. 자, 이 법률의 규정이 제1조의 법률의 규정이죠.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죠. 자, 법률 2번의 법률의 규정 가시면은 자, 밑줄 그으세요. 민사적 관계에 적용되는 모든 성문민법을 의미한다. 요거 밑줄 그으세요. 자, 요 법률은 성문, 글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말한다. 글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말한다. 자, 양가로 니은의 예시죠.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 첫 번째 줄,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의 법률 밑줄 그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줄 그으시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명령, 자, 명령 밑줄 그으세요. 대통령의 민사에 관한 명령들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각종의 규칙 밑줄 그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나 규칙, 이것도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약 밑줄 그으십니다.
자, 전부 다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노동 분쟁에 관한 부분이 생겼다. 그럼 판사는 법률을 가져오는데 국가 간의 조약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와서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글자로 이루어지면 전부 다 그걸 끌고 온다, 안 끌고 온다? 끌고 온다. 예, 요겁니다. 자, 3번에 갈게요. 관습법. 자, 관습법. 의 됐습니다. 관습법은 의는 됐고 성립요건으로 가시죠. 자, 성립요건 간단합니다. 계속 지금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관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관습. 다른 말로 관행이라고도 합니다.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자, 왜 법이니까요. 자, 그래서 성립요건의 밑줄 그으시죠. 첫 번째,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사회에 거듭된 관행. 자, 관행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 자, 그래서 거듭된 관행과 강행, 법적 규범으로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게 많이 없어졌지요. 제가 얘기했죠.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여자는 종중원입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손을 다 들었어요. 또 제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가서 여자도 종중원입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자 수강생까지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여자는 종중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뭐가 있었기 때문에 관행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다를 그러려니 하고 확신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19년도에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아, 그게 관습법이 있어. 이러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 관습법은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까? 그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까?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결을 해서 확인을 했을 뿐이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관습이다, 아니다? 관습법이다. 자, 우측에 여러분들 효과를 가십니다. 효과. 자, 양가로 기억에 1번 가시죠. 반복된 관행이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자, 소급 동그라미 치시죠. 소급. 자,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 밑줄 그으십니다. 자, 관습법은 2019년도에 성립한 게 아니죠. 법적 확신을 얻었던 어느 시대로 거꾸로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거꾸로 올라가서 이때부터 성립한 겁니다. 이때부터 성립한 거죠. 소급이라는 게 거스를 소, 거꾸로 올라간다 해서 거스를 소, 그 다음에 여러분 미칠급 해가지고 소급 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인문특강 때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패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두 가지는 시험에 크게 안 나옵니다. 자, 지금서부터 중요하죠. 자, 관습법은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여기 법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법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자, 요게 이제 대법원, 지방법원 같이 법관들이 모인 장소에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법은 우리가 판단해. 법관들이 판단하지 니들이 판단할 게 아니야.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자, 다번에 가시죠. 입증 책임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 자, 그 다음에 라번에 효과 부분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기억 보셨고, 양가로 니은. 자,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지금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법적 확신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 진짜 딱 두 분만 손 드셨거든요.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이건 더 이상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양가로 니은 보시면은 법적 확신이 없어진 경우 밑줄 그으시고요. 자, 세 번째 줄에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교재 보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양가로 니은에 이런 말이 써 있죠. 법적 확신이 없어진 경우, 자, 법적 확신이 없어진 경우라고 진한 색으로 돼 있죠. 자, 이건 여러분 제 교재만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의 내용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미리 예단할 수 있게끔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법적 확신이 없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공부하실 때에는 관습법인데 법적 확신이 없게 된다. 맨 마지막에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마번에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입니다. 양가로 기억에 학설대립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학설대립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아직 못 보셨기 때문에 자, 설명만 잠깐 드릴게요. 시험 문제 보면 항상 뒤끝에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는 항상 뒤끝에 이런 말을 써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견해에 따름. 판례에 따름. 자, 이런 문장을 꼭 쓴다 안 쓴다? 써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시험 문제를 내봤어요. 다수설하고 소수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수가 채택하는 학설, 소수가 채택하는 학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에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 중에서 교수님, 난 이설이야, 난 이설이야.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D 교수님들은 이설을 따르고, 그 다음에 E하고 F 교수님들은 이설을 따라요. 그러면 이건 무슨 설? 다수설.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 이건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 이게 소수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임의적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돌아가셨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학을 양성했는데 지금 다른 데 교수가 갔대. 그래서 F가 양성하신 교수가 여기 교수로 들어가시고 또 여기 다른 데 교수가 됐대요. 그러면 F-F2-.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수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시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책을 보면 이게 다수설이고 어느 책은 이게 다수설이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설 대립은 시험에 내기가 어렵고 이런 견해 대립이 있을 때는 항상 뭘로 가라? 판례. 채점에 전혀 무리가 없이 항상 판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설 대립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아주 예외적인 몇 군데만 기억하고 자, 우리는 계속 뭐만 기억하면 된다? 판례의 태도를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판례의 태도를 볼게요. 자, 양가르 니은에 자, 밑줄 그으시죠.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죠? 판례는 보충적, 열후적 성격이다. 자, 우측에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열을 세우면 뒤쪽으로,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밥원의 헌법과 관습법과의 관계를 갈게요. 자, 헌법. 자, 헌법은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사회생활 규범은 그 옆에 밑줄 그으십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럼 뭐가요? 여러분 바로 위에 그렇지 아니한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렇게 찾아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그럼 이게 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만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데 그 밑에 그렇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면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그 밑 16페이지에 여러분 큰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은 판례 원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판례 원문을 실어놨는데 판례 원문은 요 밑에 있습니다. 판례 문장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 읽으실 필요도 없어서 자, 위에다가 여기다 또다시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여기만 읽어도 이해가 된다. 밑에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럼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여러분 제목을 보십니다.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관습법은 여러분 이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건 뭐냐?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원문을 잠깐만 처음으로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공동의 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원의 구성이 될 수 없다는 종례 관습은 자,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번째 줄에 남녀평등 원칙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여러분 자, 전체 법질서가 다른 말로 뭐였죠? 헌법이었죠. 예, 헌법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예, 이렇게 됩니다.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을 성령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례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의 조리입니다. 조리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의에 요거 하나만 밑줄 그으실까요? 사물의 도리. 여러분 조리조리 도리도리 사물의 도리입니다.
자, 미 양가론인의 판례. 종중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성년이 되면 밑줄 그으시고 성별의 구별 없이. 자,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성별의 구별이 없으니까 여자도 종중원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의 시험은 그게 안 나와요. 성년이 되면입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제사 비용을 못 내니까. 자,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제사 비용을 못 내는 미성년자들은 종중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실제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외우자고요. 외우는 방법이에요. 진짜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종중이 제사 비용을 못 내면 종중이 안 되는구나, 미성년자는. 그럼 제사 비용을 내면 종중이 되나?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자, 외우시자는 거죠.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가라. 여러분,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녀 구별 없이 종중원이 안 되고, 성년이 되면 여러분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종중원이 된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진지하셔서 쪼크도 진심으로 믿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자, 5번의 판례인데 요거는 올해 시험에 또 나오기는 좀 어려 보이지만 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니까 되게 우리 낯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지무지 진지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긴장이 됩니다. 예, 너무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긴장된다니까 또 웃으시네요. 예, 수업 중에 웃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시니까 여러분 왜 긴장되는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민법을 제가 수업을 합니다. 엄청 수업을 열심히 할 거예요. 자료도 가지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민법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나 다른 데 가셔서 민법 못하신 분들이 제 수업을 받고 많이 케어가 되셔가지고 그 좀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제 40점 꽈라기 맨날 못 넘어서 40점이 못 넘어서 꽈라기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옛날에 보셨던 책과 제 책을 같이 펴놓고 막 비교를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제 책이 더 나쁘든 좋든 간에 제 책을 가지고 해보셔라. 믿고. 그래서 옛날 책을 없앴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1차 시험을 계속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90점. 꽈락을 받았다면 90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70점 받았대요. 근데 계속 2차가 떨어진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따라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그냥 90점 넘었어요. 이제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90점 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2차 시험을 준비하실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민법은 왜 한 번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 수부터 점수가 일률적으로 계속 나올까요? 과정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 이미 결과는 안 바뀌잖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 있잖아요. 여자는 종중원이 더 이상, 여자는 성년만 되면 종중원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시험 봐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5년 후에 시험 봐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절대 이제 안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결과가 외워지면 웬만해서는 잘 기억이 다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객관식 강의라든지 뭐 요약 강의 정도 들으시면 이제 겨우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과정을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뿐이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에 곧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복습을 하실 때 이쪽 부분 열심히 복습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이쪽 부분 열심히 막 이게 눈이 총총해서 빠져나가지 이거 수업 들으면 안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결과가 뭔데? 결과가 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조금 릴렉스하게 여러분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결과를 암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